안녕하세요. 일파원파 자유필름 김현지입니다. 이번 프로의 주제는요, 포퓰리즘인데요. 현 좌파 정부가 너무나 마음씨가 좋아서 아동수당이니 청년수당이니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이니 최근엔 전상수당 등 엄청 많은 수당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복지인지 아니면 복지라는 이름의 독배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촬영 장비가 열악해서요. 마이크가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현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기용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성훈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포퓰리즘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을 요약한 설명으로는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라고 하고요. 대중주의 또는 인기 영합주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어원은 피플스 파티에서 기인했습니다. 피플스 파티는 우리말로 하면 인민당인데요.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전에 포퓰리즘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 정치 형태로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좋아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한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려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파국을 맞은 대표 사례들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중남미의 석유보국,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그리고 남유럽의 그리스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한 대표적 나라들입니다. 산유국이라면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요. 그럼 부자 나라들이 왜 망했는지 각 나라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볼리비아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노동자와 노인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며 만델라 대통령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즐겼으면서 국민들의 감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주요 정책은 좌파 대통령답게 포퓰리즘이었으며 국가 재정을 이용해 표를 사는 정책을 펼쳤고 요직마다 지식층을 안고 내표가 안 되는 백인과 중산층은 적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우리나라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페스 대통령과 절친 관계라고 하는데요. 함께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나타난 부작용도 유사합니다. 한때 재정이 넉넉했던 볼리비아 좌파 정부는 자원으로 들여들인 돈을 복지성 현금 진출로 탕진했는데요. 각종 수단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국유화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마스크 제조 공급을 정부가 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네,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수요 공급이 자율로 돌아갈 텐데 정부가 관여하는 건 아마 재정이 위인 것 같습니다. 노인과 근로자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의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현금을 1인당 340달러까지 쥐어주고 빈곤층 89만 명에게 전기료를 깎아주며 최저임금을 4배로 올렸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가지면 임신 3개월째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추가 지불하는 친노동 정책을 펼쳤으며 이 때문에 고용주는 가임기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생겼다고 합니다. 포퓰리즘 얘기를 들어보니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포퓰리즘 정책들은 아이디어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남의 거 카피하면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의 택시기사가 한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매년 100달러가량 받고 있는데 이런 돈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이 돈이었으면 못 살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볼리비아 사례만 들었는데도 벌써부터 머리가 띵합니다. 택시기사가 지금 배급에 길들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놀라지들 마세요. 베네수엘라는 원유 내장량 세계 1위 국가로 국가의 재정은 96% 이상이 원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죠.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중 인간개발 지수 2위, 기하 근절이 세계적인 모범 국가이며 9년 만에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대 빈곤 감소국이며 가장 사회적으로 평등한 국가, 학생 교통비 100% 무료, 무상의료와 보편적 의료 보장, 가장 활발한 참여적인 민주주의, 아동 영양 수준 세계 최고, 문맹률 0%, 노인복지 국가이며 3년 만에 160만 무상주택, 360만 명에게 무상수술을 한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복지국가였습니다. 원유 덕분에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다른 산업 기반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가 망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산유국인데도 원유 정제 시설도 갖추지 않았고 그냥 뽑아서 파는 장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배럴당 $100 이상 가던 원유 가격이 2년 뒤 2016년에 $20로 폭락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았죠?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100 이상에서 2년 만에 어떻게 $20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치킨 게임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죠? 다른 산유국들을 죽이려고 원유 값을 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셰일 오일사가 원유 시출을 했고 이란도 재정이 약해지자 원유 시출을 재가동했다고 하고요. 표에서 보듯이 베네수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정책을 석유 가격이 $10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타격이 제일 컸다 합니다. 석유 가격이 폭락할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고요. 석유가 항상 펑펑 나오니 걱정 안 했던 거였죠. 게다가 베네수엘라 원유는 중진류라 정제 가격이 70%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들에 비하면 채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데요. 사태가 이 지경되니 차베스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이어받았던 마두로 대통령은 위기를 타파하려고 화폐를 마구 찍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볼리바르가의 가치는 종이 공예로 쓰일 정도로 폭락해버렸고요. 닭 한 마리를 사기 위해 돈을 박스로 가져가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데요. 돈의 가치가 0이 되어 길거리에 버려져 굴러다니는 정도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유를 뽑아서 싼 값이라도 팔면 안 되나요? 원유 판매가가 생산가에 못 미치니 뽑을 수도 없고요. 그나마 이젠 시설, 정비들 정비할 돈도 없다고 합니다. 마트엔 팔 물건도 없고요. 먹을 게 없어서 인근 콜롬비아, 스페인 등지에서 몸을 팔아 가족 생계를 돕는 여성들이 는다는데요. 그 중엔 교사, 의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나라는 자원이 있으니 언젠간 재기하여 일어나겠지만요. 한동안은 고통 속에 신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퍼준다고 좌파 정수 덜컥 지지했다가 호되게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보충해서 사람이 먼저다 구호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자료 찾다가 발견한 건데요.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이 문재인 대통령 것이 아니고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거였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저도 좀 보고 놀랐는데요. 차베스 대통령은 앞으로의 세계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많이 양산될 거라는 이유를 달면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라는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를 확산시키며 기본소득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이 더욱 더 협조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재벌기업들을 압박했다고 하죠. 사람이 먼저다가 문재인 대통령 창작품이 아닌 것에도 놀랐지만 그 의미가 휴먼이 아니고 로봇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자라는 뜻이라니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그러게요. 감성에 젖어 문재인 대통령을 우상으로 떠받친 문빠들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 사람들을 거짓 뉴스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감성 때문에 그냥 쭉 그대로 몸빠는 몸빠입니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복이 있는 분입니다. 아르헨티나도 같은 상황입니다. 페론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은퇴자 연금을 한 번에 올려주고 국가 예산의 19%를 생활보조금에 쓰이는 등 퍼주기 정책을 일상화하다가 21세기에 들어 첫 외환 위기를 맞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50에서 $300 수준이었는데 아르헨티나 근로자들은 그 2배가 넘는 $700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조 형태와 같군요. 맞습니다. 그 강성노조도 아르헨티나 정부 몰락에 일조했는데요. 1999년 취임한 페르난도 데아로아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 우선 정책을 펼치자 전국적인 파업이 벌어집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2001년 당시 사상 최대 규모였던 1000억 달러의 국가부도를 선언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퇴출당하고 말죠. 북한은 공무원을 근로인텔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충성당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데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충성당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듣다 보니 불현듯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영국 같은 나라의 정책을 배우지 않고 망한 나라들의 정책을 따라하는 거죠? 스위스가 4년 전에 성인에게는 매월 기본소득 300만 원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매월 7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76.4%의 반대로 부결됐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와, 정말? 스위스 국민들 수준이 대단하네요. 돈을 준다는데 거절하다니 놀랍습니다. 기후일보에 포퓰리즘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요. 제목이 포퓰리즘은 모든 것을 붕괴시킨다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향후 5년간 9조 4천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교육무상교육과 관련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4일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게 대놓고 국민 혈세를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남용하다니 기가 막힌다. 당초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도입 시기를 2019년 2학기로 6개월 앞당기고 적용 순서를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해버렸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3들이 총선에서 유권자가 되는 것을 노린 선거용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급했으면 2024년 2호 예산대책은 마련조차 못했다고 한다. 네, 그러고 나서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었고요. 마무리는 다음과 같네요.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더 강력한 포퓰리즘을 내건 후보 쪽으로 이동 중이다. 이렇듯 모두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함정이요 본질이다. 네, 잘 지적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 포퓰리즘의 함정이요 본질이다. 그리고 강력한 포퓰리즘을 내건 후보 쪽으로 표가 이동한다. 그리고 나라는 망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간디가 한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유 가격을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피에르의 선의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이 우유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너도 나도 젖소를 팔아치우다 보니 젖소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우유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시장을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기업과 시장을 간섭하는 건 전체주의입니다. 마스크 얘기인가요? 제2의 제3의 배급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소설가 김규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쌀과 빵, 고기, 야채도 요일별로 줄을 서고 신분증을 내밀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모른다고. 복지라는 이름을 주당이 주는 쪽에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이유를 달겠지만 객관적인 판단은 국민들 몫입니다. 하필이면 우한 폐렴으로 핑계거리가 생기고 총선이 맞물려 매우 민감한 시기인데 정부는 퍼주기 정책을 더 내려놓고 있고 야당도 표를 걱정해서인지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반대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주제를 삼은 것은 표를 의식한 국민 뇌물이 될 수도 있기에 짚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 정부가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책을 펴고 반미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오늘 이런 주제는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꼭 봐야 제4탄 포퓰리즘의 함정 여기서 마치고요. 제5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